나만 몰랐던 경제 이야기. 이것도 경제야? 매주 금요일 이것도 경제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경향신문의 박병윤 기자가 아닌 새로운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왜 이분을 오늘 모셨는지 인터뷰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KBS 최경영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는 이 방송계에서 타방송 기자들 출연이 잘 없었죠? 별로 없었죠. 네. 좀 약간 금기시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은 많아졌죠. 예. 그래서 저도 당당하게 모셨죠. 예. 요즘은 이게 지금 선진국 닮아가는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경쟁 체제와 협업 체제를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한 현상인 것 같고요. 네, 예. 경쟁과 협업을 같이 가는 선진국형 방송 환경이다. 예. YTN 라디오 처음 오신 소감 어떠세요? 굉장히 좋네요. 아, 그런 형식적인 말 말고요. 아니 뭐 건물들이 다 새 거예요. 아, 예. KBS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새 겁니다. 부럽습니다. 아, 네. 여의도가 지금 좀 많이 깜깜하죠? 방송사들 많이 떠나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 정도면 뭐. 네. 자, 기자님의 이력을 보니까 전문 분야가 두 개시더군요. 네. 경제와 이거 저널리즘, 쉽게 말하면 뉴스 조작. 네. 두 개세요. 원래 KBS 기자로 시작하시다가 경제에 대해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 하셔서 떠나셨다면서요, 유학을. 아니, 아니에요? 국내에서 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제가 MBA를 했었고요. 네. 그때도 뭐 KBS를 쉬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저널리즘, 경제 저널리즘을 미국에서 저널리즘. 예, 네. 석사를 2개를 받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배워온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 저널리즘. 예, 예. 경제 저널리즘은 뭡니까? 그러니까 경제 보도를 잘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수치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렵고 또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수치를 갖다 대면 사람들이 뭐 숫자니까 정확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치 않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 해석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약간의 정파성과 상당한 양의 선정성을 부여하면 아주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게 경제 기사죠. 원래 막 네. 수치 들이대고 전문가 이름 들이대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게 되거든요. 그렇죠. 아, 그런데 경제 저널리즘이라는 건 그러지 말고 그 수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해석하자. 그런 그렇죠. 언론의 그런 부분도 있고 방금 이제 전문가 말씀하셨는데 네. 전문가 같은 부분도 이제 제가 또 탐사 보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퓰리처상을 탄 보도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TV 펀딧이라고 TV에 자주 출연하는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서 2009년도에 퓰리처상을 탔거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해 상충 그리고 이제 실제로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꼭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네. 사실은 자기 이익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게 경제 전문가들일 경우는 이제 수치와 맞아요. 어떤 전문적 식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저게 사실은 어떤 민간 연구소의 어떤 장밋빛 전망이나 민간 연구소가 기업, 대기업들을 위해서 서포팅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대로 따라서 받아 써버리면 그게 이제 일반화되고 네. 어떤 믿음이 돼버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화가 돼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독립적인 연구기관들,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선진국형 저널리즘의 한 유형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되죠. 네. 한국은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게. 한국은 약간 부족하다. 예. 그래서 경제 저널리즘을 전공하신 기자님께서 쓰신 기사가 요즘 화제가 돼서 저희가 모셨어요. 예. 그 기사 제목이 언론만 보면 한국 경제는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사가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실지 짐작하셨어요? 약간 좀 조심스러웠어요. 이 기사를 쓸 때 경제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게 그렇죠. 실제로 경제가 좀 나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경제가 나쁘다고 경제 보도가 이 정도로 나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 보도는 전혀 다른 개별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 보도는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나쁘다고
미국의 신문사나 방송사가 경제 보도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굉장히 다면적으로 하고 분석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일면을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정파성보다는 선정성인데 최대나 최악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일부러 찾아가고 그런 일부러 찾아가는 언론의 경향성 때문에 전문 연구기관이나 정치인들이 그걸 또 써먹어요. 일종의 미디어 스핀, 미디어 장난을 하는 거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그렇죠. 채택해서. 그래서 동기 뭐 몇 년 전에 7년 만에 최악, 뭐 5년 만에 최악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5년 만에 최악에 왜 꼭 10월 시점을 넣었을까? 11월 시점을 넣었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역사 안에서 보다 보면 사실은 계절성 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5년 만에 10월 최악, 11월 최악, 7년 만에 최악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보도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 쓰는 거죠. 최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악이라는 보도가 지금 정부에서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랄지 이명박 정부랄지 그때는 약간 좀 덜했지만 네. 정파성의 문제가 상당히 좀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선정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기 때문에 더. 최악이나 최대 감소 이런 말을 아주 막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예. 경제에만 있어서 그럽니까 언론들이 유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 뉴스나 문화 뉴스나 이런 데도 선정적이거나 뭐 스스로 좀 곡해하거나 자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덜합니까?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경제 같은 경우는 매월 통계 수치가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고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기별로 나오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아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소스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네. 경제는 그냥 저같이 단순한 사람 생각해보면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제일 좋은 소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제라는 게 경세재민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정치 문제, 민생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념적인 문제예요. 알고 보면. 그리고 굉장히 정파성에 따라서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네. 뉴스를 사실 조작하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GDP 항상 최대라고 제가 쓸 수가 있어요. 사상 최대 GDP 기록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그래도 플러스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예요. 수출도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적 수출량은 항상 사상 최대일 거예요. 내년도 사상 최대일 겁니다. 99%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사상대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느냐. 이게 사실은 뭐 항상 있는 일이야. 또는 사상 최악이라는 말이 항상 있는 일이야. 업다운이 심하다. 네. 그래서 경기의 하강 국면, 어떤 변동 국면을 충분히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쓸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측면인데 한국 언론은 냉정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념에 이용되는 이념의 문제를 그렇죠. 집약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된 것 같아요. 예. 아까 전에 뭐 사상 최대 GDP 뭐 무역 수출하셨는데 예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죠. 네, 사상 최대 예산 뭐 집행하는데 사실 나라 살림이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묘한 가장 큰 뉘앙스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복지 예산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언론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경직성 예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복지 예산은 한번 투입하면 절대 늘어만 나지 절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뭐 신중하게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기업에 거의 공돈으로 주는 기업 R&D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당시 한 2005, 6년도인데 그때가 한 5조 6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20조 원입니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기업에 대해서 그거는 5년 후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R&D가 실패를 해도 국가에서 다시 회수할 수가 없어요. 네. 벤처처럼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얼마나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꼼꼼하게 탐사 보도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예산들은 경직성 예산이라고 절대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복지성 예산, 교육 예산들이 1인당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올라가는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네. 안보비랄지 기업 R&D 예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맡기면서 줄어드는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지성 예산이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거다. 네. 경직성 예산이다. 경직성 예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건 상당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파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굉장히 근시안적이다. 세계적인 보도도 아니다. 전 세계의 트렌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 기사 쓰실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까 그거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경제적 약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상태를 기자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조심스럽다 하셨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고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언론이 그것들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거나 뭐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기사다. 저는 좀 심한 그 언론들 특히 이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네. 조금 좀 심하다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월급 같은 경우에 항상 100만 원이었어요. 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택시기사, 재래시장 상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강조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구조적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자영업 점주들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굉장히 독과점적으로 그 사세를 확장하고 심지어는 백화점에서 떡볶이까지 팔고 있어요. 그런 게 10년 전에는 백화점에서 떡볶이 팔았습니까? 팔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그런 그 대기업들이 그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네.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측면들은 그런 구조적 원인들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부를 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 근데 이제 기자님 지금도 문자로 일명 서민이란 분들이 문자를 지금 보내주고 계세요.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기자님 말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기자님 기사도 그렇고 제가 이제 기자님 모신 건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도요. 한 시점만 뚝 떼서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뉴스를 한순간에 일어난 것도 없고 그렇죠. 일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데 이제 너무 언론들이 특히 뭐 최저임금은 지금 사실 그 오르지도 않았는데 2019년도 거 그렇죠. 오르면 이제 하는데 그걸 뭐 이것 때문에 망해간다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정권이나 책임으로 모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아니었던 문제의식 때문에 기사를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실제로 경제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 몇 % 저하됐다. 0. 몇 % 저하됐다라고 자신 있게 객관적 사실로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으로 의심된다. 근데 그걸 이제 많이 확대해서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상을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제 이게 인상을 해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 자영업자들도 좋아질 것 아닌가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브한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카드값, 카드 수수료 인하랄지 뒤늦게 정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정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좀 나와서 패키지 형태로 나와서 좀 더 사려 깊은 정책을 폈더라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움이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정책적 실패라고 봅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그걸 딱 하나만 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전형적인 침수봉대죠. 그러면 기자님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저를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경제 관련된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유념해서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비판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읽고 접해야 됩니까?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장
크게 보셔야 될 거는 헤드라인의 최악, 공포, 무슨 뭐 이런 것이 연상이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유념해서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인 이야기들이 시장이 불안하고 떨리고 공포에 그러니까 빠지고 주관적인 이야기들. 굉장히 감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식의 경제 보도들은 거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재원 수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취재원 수가 한두 명인 기사 또는 익명이면서도 한두 명인 아주 싼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값싼 저널리즘이거든요. 이런 기사 역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대로. 대부분의 기사들은 네. 경제 관련 보도 대부분의 기사들이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취재원이. 6명, 5명이나 6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거의 다 실명이다. 그러면 신뢰할 만합니까? 상당히 좋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언론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여러 명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요즘 경향성이 있는데 기자들이 6명, 7명 나올 때도 있어요. 바이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기사들은 상당히 이제 좀 품을 들인 기사이기 때문에 좋은 기사, 좋은 저널리즘을 소비를 하시고 너무 자극적이고 값싸게 얼른 팔아먹으려고 네. 사람의 눈을 잡으려고 하는 기사들은 지양하시는 게 낫다. 사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사를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기사를 소비하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좀 그렇죠. 주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파성의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정성의 문제고 값싼 저널리즘이냐 비싼 저널리즘이냐 네. 이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사가 얼마나 이게 많은 시간과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기사인가 그걸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기사, 나쁜 기사를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 저널리즘을 전공한 저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제가 좀 여쭤본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경제 안 망합니까? 그러면?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근거로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환 보유가 4천억 불이 넘고 네. 이번에 OECD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2020년까지 GDP 한 5% 정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OECD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OECD 보고서에 나온 그 최저임금에 관한 단 한 줄,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개혁 조치로 같이 보완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OECD 전체 맥락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OECD가 최저임금 인상을 경고했다는 식으로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가 본 경제 전망도 사실 우리가 소속된 G20 선진국 중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안 망할 것 같고 수치도 좋고 해외 평가도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린 힘들어요? 심리적인 게 가장 커요. 경제학에서 고용, 물가, 임금은요.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설사 조금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반대하는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절반 정도라고 치면 그 절반 정도는 이 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가 나빠졌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흐른다는 게 미국 퓨 리서치 센터랄지 뉴욕타임즈 보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이번 정권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보수 정권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보수 정부에서는 리버럴한 분들, 좌파적인 분들이 경제가 너무 나빠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더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문제냐면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것들이 지금 인터넷 포털이랄지 이런 데 나오는 기사들 자체만 놓고 보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기사보다는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기사들이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심리라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기자님 모셔서요. 저는 이 경제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예. 특정 신문을 비판하려거나 예. 이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양하게 한국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경제의 문제를 좀 다양한 시점으로 좀 함께 보자라는 의도가 있었으면 좀 청취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좋아요.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선정성 때문에 한국 경제 위기론이 부각되는 것도 맞고 저는 어느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권에서의 그 이전 정권들의 실책이 지금 정권까지 이어져서 경제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도 그럴 저는 수도 어느 있어요. 정도 예. 인정하는데 예. 그렇다 해도 예. 뭐 옛날에 어떤 모든 천재지변은 다 나라님 덕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고 어찌 됐건 지금 현재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잘해야 타파해야 돼요. 하는 그렇죠? 그렇죠.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2경제팀도 지금 출범해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 비판이 소위 지금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기자님 조언을 좀 하신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12월 17일인가요? 전반적으로 2019년 그 경제 전망을 하면서 네.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고 한 그 경제 정책들을 보면요. 혁신 성장, 포용을 담은 성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성장이에요, 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의 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정도 부동산 규제를 조금 더 세게 한다. 네. 그리고 약간 포용적인 정책들이 있다. 소득주도 최저임금 인상.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딱히 기억나는 정책들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속도를 줄인다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 혁신 성장 그다음에 포용 성장이라고 하면서 네. 성장을 강조하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른 오히려? 정책인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성장 정책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네. 기자님 지적해 주시는 네. 부분들이 지금 진보 경제학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역대 정권과 네. 다를 게 없다. 크게 다른 네. 정책은 아닙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 많이 옵니다, 네. 기자님. 아무튼 제가 오늘 이번 인터뷰 한 취지와 또 기자님의 그 핵심을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인터뷰 통해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것도 경제야 경제 저널리즘 전문 기자세요. KBS 최경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